논란 끝에 2차 재난지원금이 결국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선별 지원 불가피성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하면서 좀 당정청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선별 지원을 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어느 기준을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떤 기준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 업종 전체를 지원하겠다. 그게 오늘 최종 나온 결정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지원금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피해 보상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사실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소비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건데 이번에 나눠주는 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피해 업종에 대한 피해 구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선별 지원을 할 때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 피해 업종 내에서 예를 들면 자영업 내에서 PC방이 있으면 PC방 중에 매출액을 중심으로 피해액을 보존하게 될 경우 그 안에서 또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위험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 업종, 피해 업종으로 지정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겠다가 오늘 아침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입니다. 근데 이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논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고 이 경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금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했었거든요. 다만 이재명 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에게 지원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따르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신문 지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었던 대목인 거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해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선별적 지급 방향이 됐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 피해라고 한다면 올해 문을 연 사람들이 또 그 기준이 또 애매해지는 그렇겠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빠르게 지급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빠르게 기준을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피해 보상 지원이든 아니면 재난 지원금이든 코로나19를 탈피하고 여기에 피해를 보고 여기에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여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들 구제하자 이런 어떤 성격의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에 대해서는 의미는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다. 다만 이제 효과성을 봐야 되겠죠.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금 2차 피해 보상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반짝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2차 이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을 때 과연 이 경기 반등, 소위 말해서 V자형 경기 반등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실효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피해 보상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추경을 통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데 여기 실효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효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L자형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R자형으로 갈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점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실효성을 이제 담보를 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추석 전에 집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추석 전에 집행이 돼야 실질적으로 실무 경제에 이제 미치는 효과가 반짝이든 아니든 중장기적이든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범위가 굉장히 아마 논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정치적인 논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계층을 분리하는 타계층을 분리하는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전에 미리 좀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매출액 기준을 한다 그러면 그럼 원래 이제 개업했는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여야 또 청와대, 정부 뭐 이번에 뭐 5천 원 만에 뭐 선별 지분에 대한 부분들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뭐 그 점은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결과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3%가 찬성하고 있는데 다만 지원 방식을 두고는 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49.3%,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45.8%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의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런 국민들의 여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여론조사는 사실은 선별 지원이 조금 올라간 거고요. 이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을 때는 전 국민 지급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저건 아마 당정청이 확고하게 선별 지원 입장을 정한 이후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국민들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 업종의 선정 기준을 매출액의 차이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손해본 만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이미 오늘 아침에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업종, 그러니까 피해 업종을 지정하면 그 업종 내에선 선별하지 않는다. 예, 이런 원칙을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자영업 A에게 지원을 했단 말이죠. 200만 원을. 그럼 자영업 A는 그 돈을 어디에 가장 먼저 쓸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줄까? 아니면 월세를 낼까? 뭐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체로는 월세부터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번 지원은 건물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 국민 지원을 했을 경우 이 경우 예산 소요가 더 크게 되잖아요. 예산 소요가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면 빚이 더 많이 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해가 더 큰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별 지원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현재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제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신속하려면 논란을 줄이려면 여야 합의가 필수다.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정부가 정말 바쁘게 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단 자영업자의 포커스가 맞춰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 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정말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소위 계량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재난지원금이라는 말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에 피해 안 본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각지대, 즉 저소득층이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그렇습니다. 뭐 OECD가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만약에 한국이 추가적으로 지원금 집행한다면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세상인 또 자영업자 중요하지만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야 된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면은 이 고가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실효성이라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자영업자에게 실익적인 부분이 보탬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위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썼는 층들이 저소득층들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월세를 주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편파적인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이 실효성 측면을 보더라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어제 열렸고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그 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야 모두 호평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쭉 들으셨을 텐데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여야가 협치를 하자. 그리고 협치의 실천을 하자. 근데 그 목표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함. 요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일부 극우 보수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어저께 일부 신문이 처단이라고 보도해서 논란이 좀 됐는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워딩을 쓰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차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차단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낙연 대표께서 당 내에서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성숙한 거예요. 과거에 보면 그 대표랑 입장이 다르면 막 개별 의원들이 말하자면 비난조로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은 선별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정척이 협의하면 그걸 따르는 이런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로우십이 좀 정착돼 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왜 이낙연 대표가 모르시겠습니까? 알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히 저는 이번에 그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서 이런 지원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여야가 갈등을 하면 국민 보시기에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협치를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더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주장했고 실제 협치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또 주목됐던 부분 있으셨습니까?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대권 유력한 후보로서 너무 좀 성급한 연설이 아닌가라는 그런 대목도 좀 있었고요. 또 굉장히 대단히 전략적으로 고려한 어떤 연설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우선 확신을 얻기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꿈꾸는 나라, 내가 만들고 싶은 꿈꾸는 나라, 이런 어떤 형태의 워딩이 있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국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인 당대표의 국회 연설치고는 상당히 국가 비전 5대 원칙이 들어갔다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괄목하게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가볍게 이제 분석을 하자면 그렇죠. 이낙연의 브랜드가 시작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권을 염두에 둔 시대 정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의 브랜드라는 것은 소위 협치를 강조했고 어제 5대 기조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포용이었거든요. 이 포용 협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많이 야기화되고 균열되어 왔다. 그래서 서로 피하 구분을 뚜렷이 하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졌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 사회적 문제를 포용이라는 걸로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가져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적인 대권 행보의 전략적 메시지였다. 이런 건데 일종의 선점을 한 거죠.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어제 연설을 통해서 소위 이재명 지사와 어떤 경쟁적 구도에서 보면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대권 후보를 이야기할 때 행운이 따르느냐, 시대 정신이 어떠냐 이런 걸 따집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을 과연 2년 후에 대권의 그 시대 정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협치를 이야기하고 포용을 강하게 끄주고 나가는 것은 이 브랜드는 자기 자신의 아젠다를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젠다가 끝까지 대권에 앞서서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했을 때 진짜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된다 그러면은 이 브랜드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이낙연 당대표가 여기에 선점 효과가 있겠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 연설을 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봐졌습니다. 저는 말씀하세요. 약간 좀 앞서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당대표 연설,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시대 정신에 대한
각 지도자의 해석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 유승민 의원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데 그때 경제민주화 다시 하자. 그다음에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내건 그 연설이 진행될 때 국회가 술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야당에서도 깜짝 놀란 연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승민 대표가 그럼 대권 행보를 했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해찬 대표도 연설할 때 저런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구상을 밝혀봐야 국민들이 다 까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권 행보로 보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화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당대표로서 이번에는 당정청의 조화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하여 선별을 택한 부분은 당대표로서 안정감 있게 선택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본래 당론은 보편적 지급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화라고 보는 것도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 사실 지금은 민주당의 매기 역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나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내린 결론을 수용하냐 그것까지 비토놓느냐인데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번에는 야당과 협치도 이뤘죠. 당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낙연 대표께서 잘하신 걸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권 행보라기보다는 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협치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려고 하실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또 생각을 하셔요. 근데 협치 아젠다를 끌고 가려면 이게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여야 앞에 놓인 쟁점들만 봐도 실제로 이야기만 들어가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당장 원구성 이야기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공수처와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서로 충돌을 되고 있는 건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협치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자 그러면 청와대와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결론은 많이 나오는 게 결론이거든요. 청와대와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이냐. 청와대가 지금 끌고 있는 정책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대책점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전자가 가깝죠. 독자적인 행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 소위 말해서 당정청의 역할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충실하게 소임을 하겠다. 아마 이런 점에 좀 방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낙연 당대표가 앞으로 굉장히 험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 그러면은 양쪽 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친문 진영도 만족을 해야 되고 정부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또 지지층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중도 진영이라든가 일부 보수 세력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방점을 둘 것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 정치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의 전선이 많이 놓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언론의 포커스를 맞는다든가 여론의 중심 자체가 이낙연 당대표로 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난을 타개해 나가고 그것을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 일종의 확장성을 가지다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종의 전략적 행보라고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2시에 있을 예정인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에서 담길 만한 내용을 좀 예상을 해본다.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담기길 바란 내용.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하시면 이제 그걸 뭐 어떻게 봐야 되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협치를 위한 행보를 했고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그 협치를 평가할 게 아니라 야당의 실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뭉뚱그려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대표가 되게 기회를 잡으신 거죠. 그리고 야당 대표와는 달리 여당 대표는 전국을 이끄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야당 쪽 인사들과 좀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바라는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이거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실 지난해에도 보면 민주당에서 나왔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대표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의 기류 부분은 그건 이제 평가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영리하게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봐서 그것이 여론이 팽팽하거나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부분은 협치를 하고 예를 들면 개혁을 위하여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법사위원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신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저 기조로 계속 가신다면 그냥 무리 없이 당대표에 안착하고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가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에서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좀 협치를 함께 해나가겠다라는 기조가 좀 담기길 바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협치에 대한 어떤 원론적이긴 하나 간단한 답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야당으로서 견제적 기능을 어떻게 확실하게 갖고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내대표의 연설은 원내 교섭을 이끌어나가고 원내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충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 힘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사실상 원내대표 연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과도기적인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당명을 쇄신했지 않습니까? 당명을 바꿨다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보수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의미 자체에서 상당한 지지층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지지도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을 지금 보고 있다. 적어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취임 후에 상승 기류를 가져가는 것이고 당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다는 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뭐 각종 사건이라든가 조국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일반 시각에서 좀 비판을 받는 그런 게 많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국민의 힘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으로서 견제적 기능은 여기에다 분명한 어떤 입장, 추미애 장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향후의 어떤 그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 추 장관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특임 검사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를 했다가 특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었고 특임 검사를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측에서는 뭐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는 납득되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2015년에 추 장관 아들이 수술 받은 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수술 받은 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 무릎 수술을 받으면 사실 군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군대에 간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만기 제대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본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의혹들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실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검사의 역할이죠. 검찰이 수사를 할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특임검사 주장은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임검사는 검사를 수사하는 거예요. 그건 규정상 뭐 특임검사가 추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특임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동부지검이 추 장관 수사를 게을리했다, 봐줬다 이런 의혹을 이제 그 야당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추 장관 인사청문회 시즌2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청문회 때 나와서 그때 뭐 야당이 문제 제기했다가 팩트가 확인되고 이렇게 차단된 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청문회 시즌2가 진행될까?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와 함께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 문제, 추천위원 추천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수처가 언론 지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덮였다. 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왜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8개월이나 갖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간단한 수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봐줄 리가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 정말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전 장관 수사하듯이 뭐 벌써 압색을 몇 군데나 알겠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예. 빨리 수사해야죠. 네, 빨리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사실을 가려야 되겠죠. 먼저 뭐 안 아픈데도 뭐 아픈 척 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휴가 갔는데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복귀했으면 탈영이에요. 일반적으로. 탈영은 소위 말해서 그 군 영창을 가야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본질이 있냐 그 본질 자체지 안 아프냐 아프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8개월에 대한 부분은 뭐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1월달에 고소를 했고 지금 8개월 동안 수사 안 되고 그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죠. 왜 지금까지 수사를 안 했느냐? 더군다나 동부지검에 수사받던 사람들이 뭐 영전도 되고 또 어떤 사람 사표도 내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고 뭐 언론 지면에서 당연히 사라지죠. 뭐냐 그러면 언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의 언론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화제 중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론의 특성과 속성은 그 이면을 봅니다. 소위 골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뉴스의 중심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곧 여론의 환기라는 거죠. 여론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좀 안타까워요. 이 건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권력적인 특혜냐 아니냐 이 논의를 떠나서 첫째 이게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아빠냐 엄마냐에 대한 휘발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이냐 또 병력이냐에 대한 문제. 이 군대 갔던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보상 심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휘발성이 가능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짚자 그러면 이 건이 소위 말해서 소멸될 수 있는 건이냐라는 겁니다. 소위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쪽에서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소위 말해서 고리를 끊으려 그러면은 빨리 어떤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된다. 아니, 그래서 입장 표명- 검찰이 좀 빠른 수사를 해야 아니 한다는 검찰이 말씀이신 거죠?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끝날 일을 8개월 알겠습니다. 동안 끌면서 지금 귀신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